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SK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게 표적성이 짙다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대선 자금 사건 이것과 뭐 연관이 되는 또 이런 측면도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과거에 검찰이 대선 자금 사건들 수사할 때 그 관행을 보면은 그 대선 자금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그 비난을 좀 덜 받았던 측면이 있었던 면도 있었던 반면에 당시에 수사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계속 쪼아대는 방식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그 당시에 민주당 쪽도 수사 대상이 될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신한국당이었을까요? 신한국당에서 받은 금액의 10분의 1이 나오면 내가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그 10분의 1을 10분의 1을 넘겨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우리 민주진영에서 검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대통령을 향해서 그 당시에 민주진영을 향해서 좀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액수 문제마저도 어떤 진술에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이런 수사였다는 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금품을 전달한 경위라든가 그 당시에 영수증을 왜 발행하지 않게 됐는지라든가 그다음에 메일을 또 그것과는 또 별개로 아까 메일 내용에 보면은 무슨 취지라는 식으로 판결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수사의 어떤 경위라든가 또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찰의 입맛에 맞게 그게 그려질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걸 이걸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표적성 수사였다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저를 불렀던 수사검사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사검사가 불러서 갔더니 어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가 없냐고 해서 제가 잠시 멍하게 생각을 못하다가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서울시장 2002년 선거 당시의 일을 이야기해서 당연히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제가 반문하자 그때 설명을 해주기를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그 기업을 불렀는데 그 기업의 회장에게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 관련된 것을 불라는 표현을 그 검사가 썼습니다라고 해서 그 당사자께서 아니 이것은 이 사람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을 생 사람을 잡아야 되냐라고 해서 2시간 정도 답을 안 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답을 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검사가 해줘서 제가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제가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정해놓고 물어서 그것을 범죄 요건을 맞췄다는 의미에서 제가 표적수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떤 금액을 확인하고 기소하고 유죄를 받는 과정에서 그 금액마저도 검사와 또 기업인들 사이에 또 진술 강요 행위 또 그걸 또 조정하듯이 그렇게 수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수사 당사자로부터 수사 주체였던 검사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정책적인 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에 북극항로 주도권 확보라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등 한반도의 그 동남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비전이라고 이걸 볼 수 있는 거고, 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 경제의 중심, 그리고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순히 공약에 그치지를 않고 그것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해양수산부를 지금 부산으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이 회사를 부산으로까지 함께 이전을 추진한다는 이런 방침까지 내놓았습니다. 강력한 실현 의지가 저는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그 스케일이 크고 어떤 또 광범위한 그 주제의 얘기다 보니까 국민들께는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재수 그 장관 후보자 지명된 분이 그 북극 그 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측면까지 생각한다면, 그 점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이 공약에 대한 의지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보자께서 뭐 저보다도 훨씬 이 부분에 연구를 더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튼 이것은 최소 10년 이상의 그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그 대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요인도 따져야 하고, 기후 환경적인 요인도 따져야 하고, 그리고 또 외교 통상적인 요인, 예를 들면은 러시아와의 어떤 외교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따져가면서 추진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는 이 공약, 이 부분은 해수부에 맡길 주제가 아니고, 뭐 대통령 직속으로든 국무총리 직속으로든 뭐 어떤 그 기구를 설치해서 책임감 있게 미래 비전을 보고 믿음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님과 제가 정식 취임이 되게 되면 말씀을 나눠서 박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관심을 가지시기도 했고, 그러나 말씀처럼 이것이 굉장히 장기 과제이고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외교 관련성이 있는 과제여서 사실은 당장은 와닿지 않는 면이 부산 시민들께도 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제이고요. 마침 말씀처럼 해수부 장관의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의원이 저희가 대선 시기부터 이 문제를 맡아주십사 해서 북극항로 관련 위원회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해수부 장관으로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뤄나가시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전력을 다해서 하겠다. 이것은 부산의 문제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관심 주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서구 동구 곽규택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예. 오후에는 후보자님 둘러싼 본격적인 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릴 테니까 그냥 맞다 아니다 정도로만 몇 가지 좀 대답을 해 주시죠. 후보자님, 그 선출직 공무원하고 임명직 공무원의 청렴도 기준이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조금만 더 설명 주시겠습니까? 선출직 공무원, 예,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임명직 공무원의 청렴성 기준이 서로 틀리냐 이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예.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검증은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같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좋으면 공무원은 도덕성은 문제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재산이 좀 없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도덕성이 결여되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의 문제는 재산의
다과 문제와는 상관없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게나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제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친 소유의 한강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 빌라가 2019년 3월 당시에도 모친 소유였죠. 후보자도 같이 거주를 하셨습니까? 2019년 9년 3월? 3월. 2019년 3월이면 2019년 3월요. 2019년 3월이면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쯤이면 저희 어머니가 아마 납상을 하셔서 그때 전후에서 아마 거기가 4층 걸어 올라가는 예. 그 빌라였어요. 5월에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셨는데 네. 그해 5월에 여기 전세를 들어오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쯤 아마 그러면 그 납상하셔서. 한강 빌라에 2019년 3월 달에 그 세를 들어왔던 법인이 있어요. 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그 운영하는 분이 이하경 씨라고 있는데 아시는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저 법인으로 2019년 3월 달에 전세 계약은 체결을 했지만 이거는 뭐 법인으로 된 전세 계약이니까 실거주자는 이하경 씨로 알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빌라가 좀 오래된 빌라이긴 하지만은 옛날 빌라에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쉐어하우스인가 무슨 약간의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랬다가 그것이 그 집이 좀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본인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저희 아내가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길고양이를 좀 많이 이렇게 거둬서 고양이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공간이 넓은 그 집이 좀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이하경 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 사람은 그때 제 결혼전인데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맞아서 예. 바뀐 것으로. 어제 이거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죠.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 그 2019년 3월, 5월 그 무렵에 그 모친 소유의 한강 빌라 말씀하신 그 제일 위층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테리어 공사 한 거는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2019년 3월 달에 원래 1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던 그 원래 계약자는 한 2달 만에 빠져나가고 5월 달에 지금 후보자의 뭐 배우자가 되실 분이 거기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1년 뒤에는 지금은 장모님이 또 이렇게 임차를 해요. 그러면은 2달 만에 계약 해지를 하고 배우자가 임차를 하시고 1년 뒤에는 또 장모님이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내신 자료에는 이 이산지로부터 어떤 그 2억이라고 하는 전세 보증금이 과연 입금됐었는지 또 그것을 배우자가 들어오실 때 이산지의 2억 원을 반환을 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께서 그 어머님한테 정당한 2억 5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제공을 했는지 그런 계좌 내역은 전혀 지금 뭐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특이하게 원래 1년 계약이 2달 사이에 이렇게 해지되고 배우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해 12월 달에 그 후보자께서 결혼을 하시니까 이게 아마 신혼집으로 사용을 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제공된 전세 보증금 반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이게 배우자께서 실제 거주는 배우자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누가 전세 보증금을 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표를 본다면 당연히 이산지의 그 이하경 씨 후보자하고는 프로보노 코리아라고 하는 법인의 이사관계로도 아주 친분이 있으시고 또 건설업자기도 하고 이분이 배우자가 내야 될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반환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게 맞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몇 천만 원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달 사이에 그 집을 다시 나가면서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 안 났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인테리어 해준 것 정도는 그 금액만큼은 또 후보자께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궁금해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저 과정을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어서 첫째는 다 제가 계약 주체가 아닌 저희 어머님 명의의 집을 이산지가 임차하고 다시 그것을 해지하면서 배우자 예정자가 임차하고 그랬다 그 이후에 장모님이 임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첫째. 두 번째로 각각 계약 주체가 전환되는 이유도 대단히 당연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낙상이 되셔서 평지로 나가셔야 됐고 그때 그곳을 들어올 생각이 있었던 저의 지인이었던 이산지의 대표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 하다가 그것에 비용이 제법 드는 수리의 요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때 저희 아내는 들어올 사람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고 있었는데 있던 집을 정리하면서 들어와서 네, 잠깐만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신혼집으로 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는 저 집을 신혼집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 내에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집은 신혼집으로 쓸 이유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저와 별도로 살고 있었던 제 아내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들어 살다가 다시 저와 합치게 되면서 그 공간을 마침 저희 장인 어른이 병원에 가게 되셔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요가 있으셨던 저희 장모님이 들어오셨던 것이고 인테리어는 아주 쉬운 것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법 낡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당연히 수요가 있었는데 그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인테리어를 한 일정한 액수가 그 이후에 한편으로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반영되고 한편으로는 시가에 반영돼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합적으로 각각의 전환의 과정과 인테리어에 들어간 것에 그 돈이 사라져서 누구에게 갈 여유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것은 뭐를 내죠? 아니 계좌를 저것은 저와 관련된 계좌들이 전혀 아니어서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전에 계셨던 다른 그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다른 분들의 아니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왜 동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혹시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곽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안보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하고 경제. 네. 예를 들면 반도체 3나노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든지 5G, 6G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안보에서도 우위에 선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안보인 건 당연하지만 안보를 위해서 또 핵심적인 기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보와의 경제의 밀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총리의 역할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이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는 거의 대통령님만의 고유 권한이었고 총리의 임무는 경제나 내치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제와 안보의 밀접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통령님과 총리님과 같이 대화하시고 다뤄야 될 의제의 폭과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고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와 이제 그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시각 정도에 3,096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를 시작한 이후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이 와중에도 갑자기
세계 4대의 화약고 중에 하나였더니 한국이 내지는 한반도가 가장 평화로운 국가,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낮은 국가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구하는 안보 정책이 매우 그 평화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 평화는 곧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 안보 정책을 총리께서 경제와 안보 평화로 제대로 뒷받침하셔야 될 임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대통령님과의 주례 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 관계에서 한덕수 총리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답변을. 대통령 출근 시간도 불투명한데 총리와 대통령의 정례적인 회동과 정책에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체로 그러나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리와 대통령이 월요일 점심 오찬을 같이 하면서 매주에 국무조정실장을 대동하고 총리는 또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이제 배석시킴으로써 원래 주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례 회동, 월요일의 주례 회동을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 당시에는 당정청 고위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의 정책위의장 대표 그리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운영 체계를 사실상 다시 복원해서 국정의 안정화 그리고 정책 결정의 신속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포착의 식별을 제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총리가 되시면 대통령과 당과 어떠한 협력 구조로 국정을 이끌어 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정치사에서 당정 일치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이면서 총재를 겸했던 시절에 총재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청와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도 갖고 회의에 배석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당정 분리체제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 민주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당원 주권, 당원 참여 정당이 되어서 어찌 보면 그 정당에서 대통령과 내각과 이렇게 배출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당정이 협력이 강화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정신을 반영하는 틀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당선 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과거보다는 거의 빛의 속도로 과거 당의 1, 2기 지도부를 초대해서 식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만남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첫째, 큰 틀에서는 당정이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국정의 일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으로 주례회동이라는 형식이 존재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간의 경험이라든가 대통령님의 스타일을 볼 때 또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합을 맞추고 일해왔던 경험을 볼 때 형식적인 주례회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수시로 저희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대독 총리가 아니고 실제로 일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국정에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잘 발전시켜 가시기 바라겠는데요. 그 아까 오기영 의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내란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8명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총리는 11시 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총리실로 갔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그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돌아와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총리실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었는지를
적어도 이 자체 감사 차원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건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과정에서 총리가 위상이 애매해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과정에 대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 때 수십 년에 걸쳐서 양심과 지조를 지키긴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애국하고 그 지조를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때의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계엄 과정을 보면서 계엄 때도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 때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명하는 것을 양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계엄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부하수행의 죄라는 특별한 죄를 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에 따라서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할 때 그 명확하게 자기 직을 걸고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깊은 생각의 반영으로 그 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적어도 고위직에, 최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내란 당시에 자기 처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조금 더 하위직으로 가면 대통령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공직에 있어서의 조금 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도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감사 이런 부분은 이후에 특검이라든가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어 사용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는데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광주 사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네,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 내부에서 여기서 토론하면서 용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제가 광주 80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특히 광주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저도 민감합니다. 광주 사태라는 것은 군부가 하는 용어입니다. 처리 대상으로 국민들을 시민을 바라봤을 때 학살을 했던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광주 사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이 이제 법률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란죄 처벌한 뒤에 쓰는 용어는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공식적 용어들은.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방금 이제 사례 박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페루 이야기 아까 있었습니다. 페루가 1990년도에 친일 쿠데타 한 번 있었고요. 15년 뒤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또 친일 쿠데타 일어났는데 2시간 만에 의회는 탄핵을 했고요. 2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상당수가 사표를 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그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을 17년 만에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 충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반년 동안 그 지루한 역사적인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국회는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실제 내각에 있는 그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거기에 고위에 있는 공직자들 누가 제대로 사표를 냈는가. 저 계속 내란 과정에서 유역 감찰관처럼 자기가 그날 밤에 새벽에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는 회의에 가가지고 혼자 사표를 내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많은 공직자들 중에 누가 그런 소신이 있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게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핵심적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번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진당 해산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민주기본질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민주기본질서라는 게 국민주권의 원리고 기본권 보장이고 권력분립이고 복수정당적 이런 헌법이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바로 권력분립을 무너뜨리고 국헌을 문란시키고 복수정당들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급 공무원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 중에 누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문제제기한 사람이 있었고 문제제기 안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제대로 고위 공직자일수록 문제제기 안 했던 사람들이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돼 있는가?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당시에 군 검찰이건 또는 경찰이건 또는 검찰 내 일부가 한 일주일 사이에서 수사를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한 달 뒤에 좀 무마했지만. 근데 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내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국가를 책임지겠다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기본질서가 유지될 거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내란과 민주공화국상의 중립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이 내란을 일으킨 거고 그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좌냐 우냐 문제가 아니다.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내란을 진압하는 것과 즉 헌정을 수호하는 것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 사이에서의 헌정질서 수호하는 게 있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져서 그 사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권익위인데 권익위에서 상임위원인가요? 한삼석 상임위원 이 양반에서 권익위에서 징계를 한답니다. 징계 이유가 이거예요. 위원 위법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지정했다는 이유로 그 상임위원회 중징계 절차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이런 중징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과 그다음 헌법을 수호하는 사이에서 중립 지키라 이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헌정질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중립을 지켜야지 우리가 이게 법에서 나오는 정치적 중립이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는 여야 상관없이 또는 그 진보냐 보수냐 상관없이 좌냐 우냐 상관없이 헌정 질서는 지키고 그리고 헌정 질서가 복원된 상태에서 정치적 경쟁도 하고 여야 간의 논쟁도 하는 건데 헌정 질서가 무너진 것을 눈에 보면서 수사해라 말도 못하고 오히려 방관하고 방관 방조했던 그런 공직자들이 오히려 이것에서 문제제기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하라. 현재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주신 말씀 포함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2를 사태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지만 12.12는 군사 쿠데타였고 광주를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광주는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3.1운동과 3.1혁명을 아마도 그 당시에 일제라든가 탄압자들 또는 친일파들은 3.1 소요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올바른 이름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아마도 그런 것을 잘못하는 과정과 세력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 주신 리박스쿨 같은 문제도 나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권익위에 지금 말씀 주신 상임위원이 온 국민이 함께하고 결국은 역사를 바꾼 물줄기에 함께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전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만약 불편한 입지에 처해 계신다면은 그것은 현재의 변화한 상황에도 맞지 않고 권익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살펴볼 입장이 되면 살펴보면서 개선의 노력을 말씀드리겠다. 결과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그 시점 전에라도 그것과 관련된 분들이 알아서 이 문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개인적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정입니다. 오전 중에도 이제
후보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실제 주소에서 거주지로 등록돼 있었는데 어떻게 등록이 돼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소만 있었지 나 거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신성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건 오후가 돼도 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거든요. 얼마나 일관되게 사람이 정직하게 소위 임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연장선상에서 아까 저희가 오전 질의 끝나고 후보님께 오후까지 출입국 기록이라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출입국 기록은 없지만 후보자님이 직접 후보자님 페북에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좀 중국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학위를 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땄다고 하면 칭찬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명하는 과정이나 본인이 제출한 기록은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본인이 제출한 이 비행기 기록표는 무슨 편을 탔는지에 대한 게 와서 제가 공식적으로 항공사 그리고 공항 관계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뒤져서 그 공항편이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님이 직접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두 번은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저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했고 예. 제출되었는데 만약에 기록상 오기에 오류가 있다면은 기록상 제가 오기라고 확인하겠습니다. 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기 어쨌든 때문에 말씀을 주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제출을 컨펌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입국 기록 내면 명확해질 걸 본인이 제출했는데 출입국 당일날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항공편을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같은 항공편이 보면은 다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저 항공편은 실제로 국내선 비행기도 아닙니다. 예, 중국 안에서 중국으로 상하이에서 구이형으로 가는 중국 안에 국내선 비행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저 비행기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간에 엄연히 지금 김민석 후보는 한국에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날은 양산을 비롯해서 안산, 수원 등의 12.8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따르면 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 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예, 해당 비행기편 같은 비행기를 탄 다른 사람의 비행기 티켓을 제가 확인을 했고 중국 시간으로 6시 15분 보딩, 즉 한국 시간으로는 7시 15분 보딩한 겁니다. 후보님께서 타셨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자료에도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공식적인 자료를 내지 않은 겁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민석 후보 신뢰해도 좋습니까?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아니,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낸 자료에 이렇게 오류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있도록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드릴까요?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네, 다 말씀하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학하셨습니까? 재학 기간을 보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학위 수업을 한 기간으로 요청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재학 기간으로 네, 잘 아시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두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공직자로서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명확하게 특히 외국의 학력이나 한국의 정규 학력이 아닌 경우는 월까지 적어서 표기하기로 돼 있는 거 본인이 잘 아시죠, 김민석 후보님? 네, 그래서 정규 학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서는 학위 학력을 진행한 기간을 표시를 했고, 네, 학위 학력 진행한 표시를 선관위가 표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요청한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표시한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 랭귀지 코스까지 포함해서 밝힌 경우도 있고, 전체 학위 과정과 관련돼서 본인이 명확하게 여기 21대 총선 포스트에도 있고요.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거는 22대 본인 양력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다음은 21대 포스터고요. 22대 포스터에 일관되게 칭화대학교 법학석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이라고 본인이 표기를 해서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위 과정을 하는 것이 9월부터 10월 7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그렇게 적혀 네, 있는 저는 것입니다. 언어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LLM 학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드렸습니다. 넘기시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 월수금은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화목은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월수금의 이 기간에 비행기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금요일 출발하는 비행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부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달력 빨리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 후보님이 이 기간 동안에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소위 중국에 존재했던 날짜를 표시하니까 4일밖에 안 나와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표시하십시오. 쟤는 계산이 아니라 후보님께서 직접 주신 비행편에 입각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산을 한 것을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는 여기에 뭐까지 표현했냐면 후보님이 아까 비행기에 있지 않고 당사에 있었던 거나 실제로 없는 비행기 편도 탄 걸로 감안해서 하더라도 저 날짜에 후보님이 학위 과정에 있었던 날짜에 존재했던 날짜는 26일만 중국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다 밤에 도착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반나절이라도 있었던 시간을 카운팅하면 총 4일. 그러고도 25학점을 어떻게 땄는지 증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위가 진짜 있고 아니고를 이런 걸 떠나서 그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 실제로는 의원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이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엑셀로 정리해서 드린 것은 저의 외국 출입 기록 중 중국 관련 항공,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내에서의 항공이 저것도 정리하는 사람이 중국 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 출입국 기록 전체를 요구하시면 사실은 저도 하나 뽑아봤습니다만은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무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시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돼서 일부러 중국 거를 뽑아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해하시는 중국 이외에 저의 20년, 30년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출입국 기록까지 요청하시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임 총리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그 요청문회의 의도와 무관한 과도한 범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필요하시면 그 기간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한 방식이 아닌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보겠는데 다만 이것은 그 또한 제가 뽑아서 드릴 경우에는 그것의 신뢰성을 문제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셔서 확보하시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중국에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 이렇게 다니신 거 요거 정도 뽑아서 주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말고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셨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다시, 학위를 받으신 거고 네. 또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그 자료 분석해 보니까 26일밖에 안 가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김 의원님 26일로는 수호가 네, 제출한 걸 분석하니까 그렇다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한정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강점 중에 현안 해결 아주 빠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갈등 중재 조정 능력 부분을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역할 중에 그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갈등이 워낙이 많기도 하고 점점 더 그것이 그 양도 많아지고 질로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분석을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 7년간만 보십시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130조 원입니다. 이게 평균 그러면 매년 304조 원에 해당된다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경제적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 갈등에 사실은 쏟아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무조정실은 집중관리 갈등 과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인데요. 사회 갈등이 좀 많은 것들을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관리하자라고 하는 건데 뭐 과제별로 보면 집중관리 대상이 있고 계속관리 대상이 있고 또 사후관리 대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집중관리 갈등 과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2017년부터 과제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해 끝나지 아니하고 2년 연속 계속 갈등 관리 과제로 선정된 경우가 54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군공항 이전, 방구대 암각화 보존. 그러니까 이런 과제는 2017년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집중관리 갈등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군공항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는 한은 과제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한데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집중관리 과제로 설정만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좀 기울였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좀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연장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직공급 뭐 이런 문제인데 제목만 들어도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겠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 당사자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하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인데 실제는 갈등을 풀어주지는 아니하고 어깨 대변만 하다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 조정위원회를 꾸려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정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을 출연을 하겠다. 그런데 이후에 조정 이후에 아주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는 정부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기재부가 이걸 반대하지 않아서 동의하기 어렵겠다. 그 어렵게 조정의 합의에까지 이르는 것을 기재부가 조금 반대하는데요 라고 해서 결국은 무의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연간 304조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시절에 좀 지지부진했던 1,000원의 아침밥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 지자체장 재정지원 협조 요청을 2023년 3월 31일 날 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4월 5일 날 소호대 총장 명담을 통해서 1,000원의 식사를 논의하고 학생식당을 시찰하고 그리고 당정 협의를 실시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거 발표를 4월 9일 그야말로 정강석화처럼 이것을 해결해낸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가슴 많이 아파했었던 전북 무주에서 있었던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하은의 집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것도 피해자 관점에서 전장현과 대책이 전북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전라북도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했고 무주 하은의 집에 대해서 민간 합동조사를 즉각 집행하게 만드는 등 대책을 갈등 과제를 굉장히 빠르게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로 취임을 한다면 이렇게 산적해 있는 사회 갈등 과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추진력, 그 다음에 현안을
제대로 피해자의 관점과 더불어서 갈등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과 충분하게 대화해서 잘 해결해낼 것이다, 조율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정말 국무조정실로서의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 갈등 관리에 대해서 후보자의 포부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돼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대선 기간 오래 전부터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세상이 내려먹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협약 국가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숫자 2,000명을 가지고 의대생 문제로 모두를 괴롭게 만든 것이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되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와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서유럽의 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이후에 지금에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 해결은 가급적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미제는 빨리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될 것은 미제로 남겨두고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총무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서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속도전을 통해서 할 일은 빨리 끝내고 안 될 부분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부상시켜서 정리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계곡 문제 등으로 성과를 봤던 이재명 스타일의 성과적 접근법에 맞는 새 정부의 취지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정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천원의 아침밥, 전세사기법, CCTV 또는 장애인 관련한 것들을 다 제가 비교적 그 당시에는 여야가 조율해서 풀어내는 접근법을 취했었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은 그러한 데에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같은 좀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마무리하고 싶던 말은 검찰이 없는 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직접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또는 비교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거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든 또는 심지어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성실한 검사분들 전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검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윤석열류의 그렇게 군사 쿠데타에까지 이른 그런 세력들이 취했던 방법이 말씀 주신 표적사정, 증인 압박, 거짓 어떤 증거 조작 등등의 방법을 취했던 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 중에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이게 사람의 문제로 봅니까? 제도로 문제로 봅니까?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벌할 걸 벌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 정치검찰의 문제로 국한하면 제도는 잘못이 없는데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이다.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네, 황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일부 정치검찰들의 일탈이 물론 드러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은 그 배경에는 근본적으로는 기형적인 검찰제도, 즉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그래서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꿰맞추고 또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을 기소기관이 걸룰 수 있는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무리하게 해도 그것이 기소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수사 기소의 결합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화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탈 권력 남용을 하고 일탈되는 검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단 한 명이라도 선의를 적어도 마음으로는 가지는 네, 검사가 있지 않을까?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자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검찰개혁의 청사진은 무엇일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PPT 좀 띄워보실래요? 네. 후보자님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김문수 후보 사례도 있었고 또 김기현 의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분도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다 당사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자는 영수증을 실무자가 발급한 줄 알았지 난 영수증을 자세히 몰랐다라고 했는데 후보자는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나 김기현 의원, 김문수 후보 이 두 분들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기소하고 어떤 것은 불기소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데서 나온 필연적인 폐해다 그렇게 봅니다. 검사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명성을 얻고 있는 죄는 덮어서 돈방석이 안 난다. 이런 그 세간의 속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개혁의 청사진, 이재명 후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 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등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 또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세부안으로 들어가면 저도 전문적으로 그걸 다루는 의원들로부터 말씀을 여쭤보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하는 큰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죠.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 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에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계엄을 미리 얘기는 하셨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별다른 저항 조짐이 없습니까? 최근에 그 국정이 뭐라 그러죠? 그 국정기획위원회 보고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되자마자 바로 그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버리는 그래서 수사 착수라는 보도가 나가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저항의 조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있는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검찰 전체의 저항이다 이렇게 규정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저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상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면은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인력, 직제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황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지금 후보의 이제 학력, 프로필을 보면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94년부터 95년, 그 칭화대
또 석사를 마쳤고요. 또 로스쿨 뉴저지 주립대 법무 박사 그래가지고 로스쿨 국제 변호사를 땄습니다. 아마 이게 웬만한 그 대학 유수한 대학의 교수 정도 돼도 이 정도 커리어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정치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교수가 되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되게 학구열, 독서나 이런 걸 좋아했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풍파 그리고 이제 그 최연소 15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 되고 또 38세 때 서울시장 후보 그 이후에 정치적 풍파로 인해서 늦깎이 이제 공부를 한 거다.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이죠. 저는 뭐 여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많은 뭐 회사원들이나 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경야도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 또는 주말에 또 석사나 또 박사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 대해서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본질을 흐트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후보가 이제 학위를 이렇게 많이 딴 것에 대해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나 국제 변호사 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또 언급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이렇게 시비를 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후보가 국내에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도는 비행기 거리로 2시간 정도 되니까 북경까지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했고요. 제가 출입국 구록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김희정 의원님은 26일이라고 하겠는데 체류 제가 보기에는 143일. 후보님 맞죠? 143일 정도. 네, 실제 되고요. 체류 기간은 그렇습니다. 출입국은 한 29회 정도 했고요. 이게 지금 팩트고요. 왕복을 1일로 치는 계산법으로는 그렇게 숫자가 나오고 예. 실제 체류 기간을 하는 계산법으로는 지금 100일이 넘는 계산법이 나와서 지난번에 마치 법원에서 예. 일로 계산하냐 시로 계산하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얼마 어려운 대학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기 얼마나 그 정도 능력이면 청와대 정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후보께서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고 또 여기까지 왔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대학 순위 10위입니다. 중국의 최고 명문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아무나 줍니까? 커리큘럼이나 수업이나 이런 시험들은 상당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치인으로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국내로 오가면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한 겁니다. 이걸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거를 붙돋아줘야지 그걸 시비거리 된다는 거는 이건 청문회 본질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또 아까 보니까 저기 청와대에서 2007년 3월달 입학해가지고 2010년 6월달에 논문을 제출했고 그해 7월달 졸업했습니다. 공식 졸업 확인서가 증명하고 있고요. 아까 후보자 경력 기재 관련해서 실제 2007년에서 2010년에 석사관이 있었지만 2020년 선거 공부에는 석사 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기재했습니다. 아마 이게 선관위 안내에 따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석사학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학위 과정이 있는데 선관위 통상 이 기간을 뺀 순수 석사 과정을 기재한 겁니다. 요거는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청문회 본질에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어떤 늦깎이 정치인의 학구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그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기도 못 채우고 몰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더 길게 설명하면 통합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불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 갈등이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이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통합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후보께서 그 통합을 할 수 있는 분열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의 일을 보니까 정치인은 3년 동안, 30년 동안, 정치인 30년 동안 통합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97년에 최연소 의원으로 되시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계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총재와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이 과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DJP 연합을 통합의 정치를 그때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최근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보수 중도 통합의 하나의 원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선에서는 저희 당 중도 보수 가치를 위해서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통합당 선대를 했고요.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통합의 행보로서 지금의 사회 갈등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비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국회에서 옆자리에 계실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도 보수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지하게 일회용 선거 전술로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국정 방향도 또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의 어떤 당의 방향도 그렇게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중산층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다른 당에 계시다가 참여하신 보수 출신 정치인들을 가급적 저희가 성의 있게 역할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야당 의원님들과 야당의 지도부 이상 더 열심히 만나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마음은 그렇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이 들어왔고 출판기념회로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고 또 배우자가 처갓집으로부터 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1억 원 정도가 현금이다. 이런 요약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출판기념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현재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고요. 보통 경조사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적어둡니다. 나한테 뭐 축의금을 낸 사람 액수만큼 맞춰서 내려고 다 적어놓고 서로 낸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으로 항상 지적해 왔던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충돌 문제가 일단 당장 생깁니다. 이게 수억 원대를 후원해 오셨던 강신성 씨 같은 분도 가깝다고는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도 출판기념회에 다녀갔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를 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 20만 원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4천만 원에 거의 연 2.5%에 7년간이나 빌려줬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줬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해단체 관계자나 사업가 등도 있었을 텐데 얼마를 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재산 등록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해관계자들끼리 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출판기념회에 오는 사람들은 계좌로 송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현금 봉투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고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원래 걸리기도 어려워요. 주고받은 쪽이 이해관계자가 다 갖고 다 현금 봉투고 걸린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을 리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전 의원도 3억 원을 집에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출판기념회 돈이라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입법 로비 사건에서도 이해단체가 불과 3천만 원 준 것이 이해단체와의 이해관계가 얽혔다라고 해서 뇌물죄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통상 금액이 또 크면 증여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내용이 나온 이상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인세를 제가 국세청에 확인해 봤더니 1,3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인세로 수익으로 잡힌 것이. 제가 국세청에 확인했으니까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어떤 책과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두 권의 책 전부 다 합쳐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세가 1,30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그것이 네. 맞겠죠. 예. 근데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는 사실 출판기념회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권력이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고 현금 봉투가 나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냥 책을 팔아서 이 돈을 모으는 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빙부상 조의금도요. 국회의원도 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물론 그 빙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의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일단은 최근에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나 들어온 것도 일반 국민 관점에서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례 비용도 다 부담을 했을 거고 처가 쪽에도 가족이 있을 텐데 후보자에게 1억 6천만 원이 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처갓집 2억 원 중에 1억 원 현금도 사실 현금이 일반 국민들이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1억 현금 부분도 결혼한 자녀가 독립생계를 하는데 생활비와 현금 주면 일반 국민이 바로 증여사 탈루 문제가 생기고요.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후보자의 5년간 그 순자산 증감액입니다. 보시면은 빙부상이 있던 애는 지금 원래 연봉 1억 정도 받는 가정이 생활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축하기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순자산으로 는 게 2억 1천만 원이니까 아마 빙부상에서 했던 돈이 입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021년입니다. 2021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저게 1억 2천만 원의 재산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산 등록이 됐다라고 하지만 빙부상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해에도 재산이 1억 1천만 원 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22년도에 출판기념회 있을 때는 순자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증가했고 또 출판기념회 두 번째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라면 현금 1억 5천, 1억씩 각각 들어왔어야 맞는데 순자산은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2024년도인데요. 이때는 이 세비로 다 쓰고 나서도 2억 1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라면 2023년도에 재산 등록을 다 마치고 2024년도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해서 저거를 갚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죠? 2억 1천만 원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연봉 그러니까 세비가 1억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세후로 일단 받는데 그 전제는 저 숫자가 맞다고 이렇게 가상해서 쓰신 숫자이기 때문에 순자산의 증감액은 숫자가 일단 맞지 액수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 PPT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지출 현황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수입이고 파란색이 그 지출인데 매해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재산 등록이 매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후보자가 직접 공개하고 신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오류가 있다면 다음 제 질의 때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해 현금 거래다 보니까 이게 쭉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PPT입니다. 추징금을 갚은 내역 중에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은 후보자의 예금인데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연간 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배우자 예금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출판기념회 하고 나서 2024년도에 1억 1,500만 원을 갚았어요, 추징금을.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신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따 자세히 드리겠지만 평균 제 경우는 3,000부, 2,000부 이런 경우로 해서 평균 한 5만 원 정도 선의 출판기념회 후원 그러니까 축하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강신성 씨를 말씀하시면서 수억 원을 후원했던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가셨는데 그런 바가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강신성 씨는 1차 정치자금 사건 때 너무 피해를 크게 보셔서 그 이후로 제게 4천만 원을 빌려줄 때도 맨 마지막에 빌려줬고, 그 이외에 후원 회장을 맡거나 해도 사실은 후원금을 아마 거의 안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를 포함해서 심지어 축의금, 조의금까지 다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국민이 축의금, 조의금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신 것이어서 그것은 저는 의원님께서 어떤 법을 제기하거나 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앞서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혹은 출판기념회 혹은 축의금, 조의금으로 갖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1억 정도의 추징을 어떤 수입원으로 갚았느냐, 수입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출했습니다. 24년에 1월 31일 날 1억 8천을 대출해서 그중에 1억 정도로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그 해에 있었던 저희 선거 비용에 준비해서 썼고, 그 선거가 끝난 연후에 선거 보전을 받아서 나머지를 다시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련해서 일체 걱정하실 내용이 없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주 의원님께서 복잡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사실은 저렇게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리기에는 앞뒤 다 통틀어서 제게 남아있는 부모님까지 포함한 2억이라는 재산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너무 작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수고를 안 하셨어도 괜찮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네,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수입 지출 그 문제는 수입 부분, 대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 대출을 추징금을 어떻게 갚았는지 설명을 하셨고 수입 지출은 나중에 확인해 달라니까 그렇게 확인을 다음 질의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갑자기 노웅래 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언급을 하셨는데요. 출판 기념회도 어쩌다 하면서 지난 3월 18일 2025년 3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노웅래 전 의원님의 자택에서 3억 돈 다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금원의 출발이 무슨 출판 기념회였고 그 3억이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 후보자님도 무슨 출판 기념회에 얼마 이상의 돈을 있으니까 불법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연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왜 이 노웅래 의원 3억 쳐보세요. 왜 이렇게 막 갖다 때려붙이게 해가지고 국무총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위원장에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가 판단할게요. 자,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압수수색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노웅래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이 실제 주장하기로 본인의 발견된 현금 3억 원이 출판기념회 돈이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거기 인터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판례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자,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두 분 요구해서 한 분 하셨으니까. 네, 알았어요. 1분 했어요, 그럼. 네, 말씀하세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요. 앞서 여러 의원들이 동일한 질문을 오전 질의 때 했고 그것을 소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또는 김희정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거든요. 다선 의원님, 중진 의원님, 초선 의원님하고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막말 때문에 사과하신 각규택 의원님은 좀 가만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법사위처럼 하지 마시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맞추어서 좀 해주세요. 법사위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서 마구 끼어들지 마시고요. 보기 민망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이니까요. 좀 사과한 것이 잉크가 안 말랐다는 것은 항시 유념하시고 온 인사청문회 하시고 바랍니다. 자, 발언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도 이 인사청문회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반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진 찍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인 일이었다 손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다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빙자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또는 과거의 직업에 근거한 그런 근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 서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앞서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화성동의 전용기입니다. 그 출판기념회를 야인 시절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통상의 다른 정치인들도 야인 시절에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를 다시 하거나 정치를 복귀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쭉 살아오지 않았고 굉장히 그 전망도 불투명한 18년을 보내다가 저로서도 기적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온 케이스여서 그랬던 것 같고 출판기념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작은 규모의 출판기념회 했던 야인 것 시절에는 같습니다. 안 했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음성적인 수입원을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했다라고 주장하시니까 저는 황당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이라고 아주 악질적인 문제라고 존경하는 주진 의원께서 주장하고 계시지만 정치 신인의 그러니까 야인의 정치적 출정식 자신의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외 인사들은 지금 국회의원님들처럼 후원금도 못 받아요. 그럼 그 정치 자금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원외위원장들, 원외 인사들 합법적인 정치자금 수입 그 모금을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음성적인 수익원으로 이야기한다. 재산이 수십억 원씩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나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의금으로 시비 거는 거는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많은 돈을 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현금의 융통이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책임, 과거에 문제 있었던 거 인정하시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족이 상을 당하셔서 그 돈을 가지고도 추징금을 납부하셨어요. 그 가슴 아픈 돈으로도 추징금을 납부할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전두환 29만 원 있다고 도망칠 때 비판 한번 안 하던 사람들이 그 금액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추징금 납부하는 것을 현금의 융통이라고 당신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검은봉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폄훼하고 정치의 출발선 자체, 원외 인사들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막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른바 6억의 출처 이거 명쾌하게 해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연도 이야기하면서 이 금액이 어디 있었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빙부상 조의금으로 돈 냈고 출판기념회 있는 해에 더 많은 추징금 냈고 그거 부족한 부분들은 본인의 세비의 절반 이상을 털어서 추징금 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철학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고, 뭐 교회 현금 왜 이렇게 돈 많이 냈냐 하는데 그 돈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인의 종교적 철학 때문에 돈 낸 겁니다. 그것까지 비판하실 수 있나? 그렇게 본인의 세비로 생활이 안 되니까 배우자는 후보자한테 말도 못하고 친정에다가 생활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런 내용들 다, 그런 현실들 다 빼고 후보자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현금 융통이 있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도대체 인디언 기후제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결됐으니까 제발 이 문제는 더 이상 흠집 내경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수입으로 문제 제기하고 의심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6억을 장롱 안에 섞어 넣었다. 이런 가짜뉴스, 거짓말, 왜곡 현상, 왜곡 발언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스스로 책에 돈에 대한 묘한 결벽증이 있다. 이번 후보에 그런 내용도 밝히셨고 껌껌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PPT에 나왔던 내용 후보자님 전부 사실입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느끼기에는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상 다 드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네. 뭐 그래도 더 궁금하시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고 그래도 의혹이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게 맞기 때문에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액을 숨긴 것처럼 마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라고 하는 방식의 청문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날 때까지 터는 식의 공격은 지금 이미 진행됐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먹고 살기는 다 힘든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 그 플랫폼 업체에서 배달비를 무료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매장에서는 9,000원인 메뉴가 배달 앱에는 12,00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되는 거죠. 소비자는 속고 자영업자는 플랫폼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인가를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그냥 다 생략하고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자영업 간의 수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좀 총리가 되신다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라든지 협업 방식의 자율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는 기반당하고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가격 혼란 해소와 자영업 부담 완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 방치하면 안 된다.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된다. 자영업 부담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문제는 얼마 전에 청문회에 관련한 정책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가와 연동해서 조사를 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 실제로 배달이 아닌 픽업의 경우에조차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후로도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비록 제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의금과 조의금 전체를 문제 삼거나 또는 신고하는
방법을 섣부르게 제기하거나 또는 정치에 있어서의 신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또는 헌법적 제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출판 기념회 그 자체를 액수의 투명화라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전체를 죄악시하는 접근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끝으로 제가 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만약에 다루어진다면 제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적어도 이미 아닌 것이 명료하게 된 6억을 쟁여놓고 현금으로 썼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게 요청했던 사과 정도는 하거나 해명을 하고 후속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라는 소회를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야인 시절에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앞서 전영기 의원께서 출판 기념회 또는 조의금, 축의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마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흠집을 내려고 무리하게 정치 공작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배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근데 제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7월 31일 저희가 2024년 7월 31일 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전 MBC 시절에 법카를 사용했다 또는 향응을 제공했다. 그래서 배임과 이해충돌로 고발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11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공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봐서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와서도 압수수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출석 요구서를 3번을 받았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로부터.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어떤 영문인지 대전 유성경찰서에서는 이진숙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것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대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신다면 이해하기 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될 이재명 정부의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또는 헌법 정신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고발당한 것이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있고 조율에 있다. 이것은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개편, 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총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구,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공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총리의 역할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로 가자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이루어내고 계신 국민들의 바람이다. 그리고 방향이다. 그것을 받드는 것이 저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국민들에게 듣기 평가를 했고 날리면이라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그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고요. KBS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전광석화하면서 수신료 재원을 압박해서 낙하산 사장을
보내거나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그런 희대의 명언을 남긴 사람을 현재 KBS 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제어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공영방송 KBS에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TBS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재원을 마련해서 시민 참여형 지상파 공영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사가 지난 9월부터 종사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YTN을 2인 구조에서 사용화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고 경찰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통신위원장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방송사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계엄 하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로 이어지면서 계엄을 찬양하는 그런 방송사로 개편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자행됐던 방송 장악 또는 미디어 장악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는 또는 임기가 보장됐다는 이유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에 거치는 어쨌든 내년까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임명이 된다라면 이러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 국회의 활동과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할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실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의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방향을 정리해 주시면 정부는 또 제가 총리가 되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방송통신위원장이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는 걸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감사원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연기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윤석열 정부 하에 감사원이고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항상 갖고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정권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의 방향이 국리민복에 맞는 방향으로 또 국민이 원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도록 저희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빛의 혁명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혹시 이 빛을 혁명적으로 갚았다는 얘기로 제가 착각할 만큼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후보자님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다 이 의원 출신이고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 유권자한테 밥 한 끼만 잘못 사도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아시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5억 원의 수입 그리고 13억 원의 지출을 어떤 의원님은 뭐 이렇게 마법의 지갑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입증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입증할 책임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인데 후보자님이 이 계좌라든지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내시면은 해결될 일이고 또 자녀의 유학 비용이라든지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여기 안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송금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거를 밝히시면은 스스로 나올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분의 이런 그 입시 관련된 일들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뛰어난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입시 관련된
국회에서 활동이라든지 다른 학교에서의 인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실제로는 입학 서류에 안 들어갔다라고 확인만 해주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보통 외국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면은 그 외국 대학에서도 원본을 갖고 있는데 보통 보내는 학생들도 4번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출하시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조국 장관이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라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출국 관련해 갖고 좀 이렇게 혼선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제 출입국 관리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 좀비석에 출입국 기록했는데 여기 그 출국 일자, 행성국, 목적, 입국 일자, 그 좀비석 이런 거 다 상세하게 내셨어요. 이렇게 내시면은 이제 오해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할 텐데 후보자님, 그 지금 미국 변호사이십니까?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미국 변호사세요? 미국 바에 회비를 계속 안 내고 제가 프랙티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 시점에서 미국 변호사 회원으로는 돼 있을 건데 오늘 현재 회비를 제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변호사세요, 아니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년에 한 번씩 그걸 갱신하기 위해서 뉴저지주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시는데 2년 걸쳐서 이제 계속 그거 해오셨어요? 안 하셨죠? 하기도 하고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 변호사인지 아닌지. 아니, 왜냐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 며칠 전에 SNS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공유했는데 95년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러 온 김민석을 만났다. 맨하탄에 매서운 눈 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유니온 신학교에서 김민웅 목사와 셋이서 만났다. 후보자의 형님도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보자의 형님이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입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이런 글을 SNS에 올리셨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미국의 계속되는 내정 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권 국가에 대한 주제 넘은 간섭을 거리낌 없이 이어가는 미국은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미국에서 변호사 학위도 받으시고 하버드도 나오셔고 그래서 미국 출신, 미국에 가까우셔서 뭐 적대적이진 않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이따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문화원을 점검했다는 이유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셨는데 글쎄 이제 광주 사태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됐어요? 네. 광주 알았어요. 네. 잠깐만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이해를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평가받을 만하고 뭐 저도 호남 동행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근데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외교 관계를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실 거니까 사과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익스콘 벤처 타워라고 거기 거주하지는 않으시고 그냥 우편을 받느라고 주소지만 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전체 기록을 안 내셨는데 간헐적으로 낸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면서 출국하고 이제 입국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기간에 우리나라에 사신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외국에 그렇게 오래 안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족들도 상당 기간 뭐 4살짜리 또 뭐 이제 초등 중학생께 살았던데 실제로 사신 곳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의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하나가 6억을 쌓아놨다는 표현과 13억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계속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실 때 듣는 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이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의 인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독립인격으로서 제가 저의 일을 위해서 강권할 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만 저도 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그리고 과거 총리 후보자들, 특히나 국민의힘 계열에서 배출했던 총리 후보자들의 예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감안할 때 제가 최상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기된 입법 활동을 어플리케이션, 즉 원서에 썼느냐 하는 것과 인턴을 직접 했느냐 하는 두 가지인데, 인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인 홍콩대 교수가, 홍콩대인지 어디 하여간 교수가 직접 질문한 언론인들에게 보낸 메일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아마 그 정도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당사자의 원서에 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등등을 통해서 해당 학교에 요청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다. 제가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여러 가지 이유가 담겨 있는 어떤 원서를 제가 작성해 주지도 않았는데 명확하게 그 원서에 입법 활동이 쓰이지 않았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를 넘어서 그 원서를 내놓고 공개해라라고 말할 권리는 제게는 없다. 그것은 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 문제가 적어도 자연스러운 그냥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할게라는 표현으로 제기되는 것은 굉장히 듣기에는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 미 문화원 점거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미 문화원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미 문화원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최소한 인권 내지는 먹을 것 또는 물이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를 교섭하고, 그 당시에 그 교섭에 중재를 했던 분이 현재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인요한 의원이 그때 젊은 시절에 오셔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때 저는 밖에서 광주 그 서울 미문화원 사건이 제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 문화원 정부를 통해 알리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표현했고, 그것 때문에 그 사건에 들어갔던 분들과 함께 구속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따로 사과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의 많은 미국 지인들이 개인적 관계 또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미국에 대한 정책, 예를 들어 97년 IMF 비대위 당시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아마 거의 전무후무할 텐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미 상공회의소 암참의 명예회원으로서 미국의 투자 기업들의 규제 개혁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포트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등등 미국의 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입장을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형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또는 부자 간에 또 각각의 정치적 판단과 입장 이런 것들은 다 자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에 대해서 굳이 뭘 논평해야 되는 거 알지 못하겠고, 저희 형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의 대미 관에 대해서 추정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그냥 간단히 안보와 관련해서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이번에 미사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5중 방공망이 이번에 뚫렸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켰고 또 러시아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망이 KAMD인데 지금 우리 방공망이 좀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북한은 더군다나 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더 개발했고 이번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드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되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KAMD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연히도 제가 무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오래 가지고 이렇게 좀 봐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그런 국방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좀 오래 갖고 공부를 해온 편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나라도 더구나 현대전에서 방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조경현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생각하시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MD 문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이 있고 더구나 북핵이 사실상 고도화되고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북핵 보유국의 인정 문제와는 별도로라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깊은 안보적 고민이 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미 동맹도 중시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상당한 목소리로 뭔가 독자적인 핵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무기 체계에 관심 많으시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방공망 중에 적어도 공격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라든지 드론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미흡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아직 이 저고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LAMD가 아직 구축 중에 있고 일부는 뭐 됐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용산이 북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막 고도화됐다고 볼 수 없는 드론에 의해서 사실상 뚫린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6년도에 사드 배치할 때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 또 사드에 대해서 그때 더불어민주당인가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된다고까지 발언을 하셨는데 이 사드가 고고도 방어 체계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로서는 그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하나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중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의 어떤 그 국민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졸속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현재 기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 연속성이라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국방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상 위에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외교적 관점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계속
정책을 강화해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부족하면 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미사일을 공격할 때 보니까 한 1,600km 날라서 하던데, 우리는 북한하고 불과 한 5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방공망도 중요하지만 탐지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혹시 제가 총리가 되면은 존경하는 이정배 위원장님을 꼭 한번 긴히 뵙고 이러저러한 국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쭙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시는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답변하기는 너무나 중한 문제들을 질문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단답으로 하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총리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쉬운 걸로 하나 말씀드리죠. 청와대 논문 중에 이 탈북자에 대해서 도북자 또는 반도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또는 탈북하신 박충건 의원이 그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한 걸 알고 계시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 반도자 또는 도북자를 정확하게 배신자라는 식으로 규정한 사전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한번 누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중국에서 쓰이거나 또는 그것을 영역한 영어 사전에서 그렇게 쓰이는 용례를 저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외람되지만 말씀드린다면 애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반도자, 도북자 문제는 영어로는 디펙터,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고 저는 적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썼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 칭화대학에서 쓴 논문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중국의 이 탈북민들을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잘못한다라는 비판만 하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중국은 그것은 자신들의 국제적 난민 조약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왔고 일정하게 그것이 일리가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제법적으로 그것이 일리가 있지만 더 나아가면 국제법의 실현에 있어서 반드시 송환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옳은데 중국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논문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탈북민들의 보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당시 제가 논문을 쓸 때 칭화대학의 중국 교수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중국에서 제기할 용기를 냈느냐라고 제게 질문 주셨던 사안이어서 저는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저희가 정책으로도 반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칭화대 논문은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성의 있게 쓴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그런 점을 좀 앞으로 총리 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중국과 협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반드시 드립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켜봐야 하고 바라보고 노력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과도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국제법의 근거에서 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근거를 찾는데 저의 작은 경험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자, 도북자 문제는 북한에 대해서 배반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뉴트럴한 입장, 들어도 되겠습니까? 입장에서 쓴 것이고 저는 그때로서는 중국에서 쓰는 용어 등의 일부를 차용해서 쓴 것인데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면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해서 5시? 네. 5시에 속개하여 2차 보충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